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가 음선한 증시 뉴스를 같이 읽어보면서 시황을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의 투자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약 주 3회 정도는 이런 식으로 증시 뉴스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이 관심 종목과 관심 섹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영상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마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플러스 0.16% 상승한 2527.94포인트에서 장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 그리고 기관은 순매수 이렇게 장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0.06% 약보합세로 장마감을 했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고요. 그리고 기관은 홀로 순매도에 나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오늘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관심 섹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건설 섹터, 요즘에 이 건설 섹터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죠.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뉴스에도 이 건설과 관련된 뉴스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건설 섹터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그리고 철강 이런 어떤 업종들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음선한 증시 뉴스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한번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스펙트럼 한번 넓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8.15 사면 오늘 소식이 있었죠. 신동빈 그리고 이재용 이 두 분의 이 경제계 인사의 어떤 사면이 일단 골자였고 참고로 정치계에는 배제가 됐습니다. 자, 바빠진 삼성의 주말 이재용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도라는 제목의 이 파이낸셜 뉴스고요. 참고로 오늘 오후 12시 13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일단 사면이 되고 이제는 회장 자리까지 올해 이렇게 나설 수 있나 이런 어떤 내용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뉴삼성 경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리더십 강화를 위해 연내 회장직에 오를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복권으로 경영 족쇄를 푼 이 부회장은 경영 보폭을 점점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부회장은 우선 한종희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장과 경계현 반도체 부문장 등 정문 경영인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 현안과 투자 계획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조만간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 이 부회장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육성과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의 치포 참여는 삼성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자, 참고로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증시 뉴스에서도 치포 내용이 나왔고요. 그 도현우 연구원의 어떤 이야기로는 치포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게는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수혜는 미국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대만, 일본과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통해 중국과 기술 격차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을 잃게 될 위험도 크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의 M&A 시기에도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말 기존 125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했지만 2016년 11월 하만 이후 대형 M&A는 전무한 상태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부회장의 복권을 계기로 현재 전담팀 수준인 삼성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재건 가능성도 거론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회장 승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재계는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54세인 이 부회장은 2012년 12월 44세의 나이에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에 10년째 유지 중이다. 자, 4대 그룹 가운데 회장 타이틀을 달지 못한 총수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회장 승진은 법률상의 직함은 아니어서 사내 주요 경영진이 모여 결정하면 된다. 만약 올해 그가 회장이 되면 부친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보다는 10년 늦은 셈이 된다. 이 회장은 1987년 12월 45세의 나이에 회장직에 올랐었다. 자, 이 부회장이 등기 임원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자, 이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 26일 3년 임기를 끝낸 뒤 등기 임원에서 내려왔고 현재는 무보수 미등기 임원인 상태이다. 그동안은 가석방 상태여서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었지만 복권으로 등기 임원이 될 길이 다시 열렸다. 어찌됐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으로 삼성전자 주가 역시 6만원 아래에서 6만원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등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아마 앞으로 R&D 투자라든지 또 어떤 뭐 공장 증설,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속도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 부회장이 회장 승진까지 하게 된다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속해질 가능성이 높다. 요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주가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삼성전자를 거래하고 있는, 거래사로 두고 있는 이 코스닥 기업,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기업, 제가 두 군데를 언급을 드릴 건데 이런 어떤 두 군데 업체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코스닥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장비주인 원익 IPS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죠. SF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럼 주식을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SFA 주식을 약 180여만 주 그리고 원익 IPS의 주식을 약 720만 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SFA를 약 180여만 주 그리고 원익 IPS를 약 360여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부분에서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와 관련한 이 시황변동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으로 뭔가 진취적인 어떤 속도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한 어떤 거래사 특히나 이 중견기업들은 상당히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SFA라든지 원익 IPS와 같은 회사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원익 IPS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방송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익 IPS가 상당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상당히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지금도 3만원 아래에 주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사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배경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2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원익 IPS와 관련한 이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앞으로는 우상향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부터 사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과 관련된 섹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22년 8월 10일자 뉴스고요. 자, 제목은 대통령이 수주외교 직접 나선다. 정부 K건설 중흥 총력 지원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얼굴이 나오고 이날 무슨 회의를 주재한 듯 보입니다. 그죠? 참고로 10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건설기업 CEO 간담회에서 뭔가 발언을 하고 있다. 자, 10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해외건설기업 CEO, 해외건설기업 어떠한 기업들의 CEO들이 참석을 했는지 아래에 나오는데, 참고로 이런 회사들이 뭔가 관련한 호재에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의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자, 중동을 비롯한 에너지 부국들이 발주하는 굵직한 해외 건설 사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정상급 수주 외교는 물론 금융공기관을 통한 공적 자금 지원을 촘촘하게 펼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건설 분야 주요 건설사 6곳의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자, 해외건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주축이며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헤쳐나가는 버팀목이다라고 하면서, 자, 흐름상 고유가, 금리 인상 같은 또 다른 길이 열린 만큼 중동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안보와 연결된 인프라 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관은 참석 CEO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어떠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을지 꺼리낌 없이 말해달라며 의견을 구했는데, 이때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냐면은, 자,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시켜달라. 그리고 주 52시간, 그리고 중대재해법 적용을 완화시켜달라. 그리고 해외 진출 장려 위해 근로자 세제 혜택 등을 요청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쿠웨이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폴란드 등 굵직한 사업 발주 예정인 5대 국가 공약을 위해 정부 대 정부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이날 어떠한 건설 CEO들이 참석을 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1월 방한을 위해서 정부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고, 사실 어찌 보면 최근 건설주들이 강한 이유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소식이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65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주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최근 네옴시티의 터널 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의 윤영준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옴시티 수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면서 하반기 발주 예정인 나머지 프로젝트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역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해 수주한 호주 사업 외에도 해외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외 건설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한을 예정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빈살만 왕세자와 어떤 대규모 수주전에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와 관련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 나온 건설사들의 또 악재 역시 한번 살펴볼 건데 역시나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시멘트주 상승, 건설주 한숨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뉴스고요. 참고로 8월 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정,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이었던 언젠가요?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건설 섹터가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불과 몇 달 되진 않았지만 그때 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뭐 당시에 후보들 대부분이 상당히 크게 공약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건설 섹터가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상당히 또 내리막길을 걷기를 시작을 했고 그 이면에는 역시나 최근에 급등했던 이 원자재 가격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수익성에 대한 악화 우려 그리고 최근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주택 경기에 대한 하락 뭐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도 크게 속출하는 만큼 지금 주택 구매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식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8월 초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시멘트 가격 또한 9월부터 인상한다는 소식 때문에 시멘트 업체 주가는 강세를 띈 반면에 오히려 이제 건설사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참고로 여기 아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건설주는 울상인데, 자, 8월 4일 날 당시에는 여러 건설사가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참고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서 2분기 어닝 쇼크를 보인 건설사들이 여러 군데 있었죠. 특히나 CS건설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와 관련된 이 가격 인상 을 제때 반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2분기에 영업이익 실적이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은 조금 아쉬운 성적을 또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GS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하나 더 준비를 한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S건설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설주고요. 방송도 한 두어 번 정도 GS건설과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GS건설을 방송한 이유는 일단 건설사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괜찮은 배당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뭐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그리고 일단 주택 부문에서도 건설 주택 부문에서도 점차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신사업 부문에서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플랜트 부분에서 실적이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GS건설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GS건설과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이라크 카르발라 천억 손실 오게티라는 제목이 이 팍스넷 뉴스입니다. 참고로 12일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고요. 자, 외형적 성장에도 EQ 수익성 타격 보수적 접근 비용 선반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GS건설이 양호한 분기 실적을 냈지만 이번에도 플랜트 부문에서 타격을 입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GS건설이 여러 사업 분야가 있는데 일단 건축 주택 분야, 그죠? 그리고 뭐 플랜트 부문도 있고, 그리고 인프라 부문도 있고, 그리고 신사업 모듈과 관련한 이 신사업 부문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플랜트 부문에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최근까지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2분기 역시 플랜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까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라크 카르발라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탓인데 3조 원이 넘는 이 GS건설이 분기 매출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뒷걸음질 치면서 수익성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GS건설의 2분기 매출액은 3조 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40억 원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각각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해서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못 미치는 하회하는 정도의 수준을 발표를 했죠. 자, 실적을 뜯어보니까 해외 플랜트 손실이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GS건설의 2분기 매출 총이익이 3,3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 감소를 했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 현장의 원가 1,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추가 원가 발생으로 매출을 차감하면서 원가율이 대폭 상승을 했는데 2분기 플랜트 부문의 매출이 340억 원에 그쳤고 플랜트 부문 매출 총이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312.2%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GS건설이 1분기 기준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 현장의 이 공사 미수금이 1,757억 원이고요. 그리고 미청구 공사액이 206억 원인데 참고로 이 미청구 공사액 같은 경우에는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업 부문이 아무리 잘해도 플랜트 부문이 영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적인 회계 방침을 적용하다 보니 타사보다 더 큰 규모의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 플랜트 사업의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향후에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수주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서도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의 그 해외 건설 CEO들 어떤 조참 그 회의에서도 GS건설 부회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해외 수주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양질의 수주를 이어갈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유림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원가 반영으로 이라크 카르발라의 미청구공사 잔액은 제거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 현재로서는 준공 예정인 해외 공사가 없어 해외 실적 리스크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이라크 카르발라 공사는 막바지로 오는 10월 상업운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편 GS건설의 건축주택 부문은 여전히 견고했다. 이 부분 매출은 전체 분기 매출의 79%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주택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은 26%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주택 부문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에는 지금 현재 고환율 구간이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영업 외손익에서 외화 관련 순이익이 763억 원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발라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라크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카르발라 정유 공장이 위치해가 있습니다. 참여 건설사가 현대건설, 그리고 뭐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그리고 SK건설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자, 조선비즈의 오늘 오전 빨뉴스입니다. 자, NC소프트 2분기 영업이익은 1299억, 전년비 9% 증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12일 2022년 2분기 매출 6,292억 7,800만원, 그리고 영업이익 1229억 6,600만원, 당기순이익 1187억
2,800만 원 기록을 했는데,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6.8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9.04% 그리고 25.85%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크게 실적을 상회하는 상당히 성장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오늘 장마감 약 한 5%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뉴스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시아타임즈. 자, 오늘 11시에 나온 뉴스고요. 자, 힘 빠질 리니지 W, 그리고 밀린, 그리고 TL, NC소프트 2분기 어닝 쇼크라는 제목입니다. 자, 세 줄로 요약한 걸 한번 보면, 자, 매출과 영업이익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자, 앞서서는 실적이 NC소프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만 실제 뜯어보면 시장의 컨센, 증권사들의 예측된 실적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매출 리니지 W 하향 안정화 전분기 40.1% 하락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반기 기대작 이 TL 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이 대비가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로 어닝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근 실적을 이끌던 모바일 게임 리니지 W의 매출 하향 안정화가 영향을 줬는데요. 참고로 특히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TL 대비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실적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갔고요. 자, 전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악화한 건 리니지 W의 매출 하향 안정화 영향인데 리니지 W는 전분기에 3,732억 원의 매출을 냈지만 2분기에는 2,236억 원으로 40.1% 축소가 됐습니다. 전분기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내던 리니지 2M 매출이 이 기간 962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도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5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리니지 M이 매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이를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분기 대비 26% 감소한 4,752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이 일단 예견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매출 하향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홍원준 NC소프트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실적 발표 관련한 이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 이때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게 현재 TL 해외 진출에 대한 가장 좋은 시점, 파트너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대작이었던 이 TL의 이 출시 시점이 올해가 아닌 내년 상반기로 고려 중이다 라는 이야기에 바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대충 봤는데 그래도 36만 8천 원 정도는 지지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NC소프트는 오늘 실적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이었다. 그리고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었던 TL 이 올해가 아닌 내년 상반기로 출시가 미뤄졌다라는 어떤 발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자 넷마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또 실적이 또 엉망이었어요. 또 자, 2분기 실적 부진이 5%대 급락 마감을 했는데 참고로 연합뉴스고요. 장중에는 참고로 넷마블이 7%나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얼마만큼 실적이 안 좋았길래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이 전날 자 11일 공시한 2분기 영업 손실은 347억 원으로 작년 동기가 162억 원 흑자였는데 오히려 적자 전환했고요. 자, 1분기 이어서 2분기 역시 적자를 봤네요. 넷마블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이날 바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역시 하향 조정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 SK증권에서는 95,000원에서 84,000원.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94,000원에서 78,000원. 삼성증권에서는 10만원에서 7만원. 무려 약 30% 주가 하향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넷마블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 5%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게임주들 가운데서도 역시나 희비가 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뉴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실적이 갈랐다. 하반기 신작 영업이익 그리고 전망의 주목이라는 제목의 뉴스고요. 자,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자, 게임주 희비가 실적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준수한 실적을 내놓은 크래프톤과 네오위즈는 상승을 했지만 영업 적자를 기록한 펄어비스 그리고 넷마블 등은 급락을 했다. 전문가들은 실적 전망이 양호하거나 하반기 신작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NC소프트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하반기 기대작이었던 TL이 내년 상반기로 출시가 미뤄짐에 따라서 일단 신작 모멘텀은 조금 사라진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일단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이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작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반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실적 부분에서 좋지 않은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만큼 주가가 앞으로도 크게 반등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이 크래프톤과 네오이즈는 상당히 좋은 실적,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역시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 역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게임주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실적 선방에 성공한 기업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이다. 지난달 위메이드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가 급락을 했고 무려 두 달간 약 13.7%나 떨어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우마무스메의 성공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한 달간 18.7%, 두 달간 1.7%가량 올라서 선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하반기 출시되는 신작과 함께 기업별 영업이익 전망 변화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FN 가이드에 따르면 게임 업체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크래프톤의 전망치는 오히려 올랐는데 자, 8,513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2.5%가량 영업이익 컨센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와 네오위즈의 예상 영업이익은 1개월 전보다 9%가량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다른 게임사들보다는 하락률이 적은 편이다. 그죠? 그래서 자, 이미석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되거나 그리고 하반기 신작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서 투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크래프톤을 목표 주가 31만원에서 33만원을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신증권 그리고 교보증권 NH증권 역시 네오위즈의 목표가를 또 일제히 상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뉴스입니다. 조선비즈 증시 반등하자 공매도 대신 쇼커버링 나선 외국인이라는 제목의 뉴스고요. 자, 오늘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외인 순매수 1위 LG엔솔 대차장고가 44% 하락을 했고 주가는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부터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공매도에 집중하던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쇼커버링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쇼커버링은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하고요. 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은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을 띠는 대차거래 잔고가 줄어들고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탑 10입니다. 자,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하나솔루션, LG화학 등등이 있고, 주가는 자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에 반해서 또 대차장고 역시 상당히 빠졌다. 쇼 커버링이 나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내용은 단어 읽지는 않고, 자 아래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일어났던 쇼커버링으로 인한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급이 추세적으로 이동을 하려면 펀더멘탈이 동반돼야 되는데, 자 3분기에 실적이 역성장이 지금 대부분 기업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쇼커버링으로 인한 주가 반등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던 그 반도체 장비주인 원익 IPS.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약간의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그 이면에 지금 공매도 또 상당히 늘어난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익 IPS 같은 회사도 모르겠습니다. 쇼커브링에 나서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주가 반등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데다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투자, 그리고 어떤 그 진취적인 모습을 또 상당히 또 신속하게 걸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반도체 장비주인 어떤 이 원익 IPS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3회 정도는 이렇게 증시 뉴스를 같이 읽어보면서 시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어떤 그 투자 정보에 관련한 이 스펙트럼도 넓혀가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 방송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